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글에는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 있죠. 가지금 인정이자와 연결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회사에 있죠. 당보비리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금을 뭐야? 대줘요. 빌려주죠. 그래 1억을 빌려줬다 할게요. 그럼 이게 적정 이자를 받았는지 조정하는 게 뭐야? 가질 거 인정이자 세무조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되겠죠? 요거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은행, 금융기관. 금융기관부터 돈을 뭐야? 자금을 차입한 거예요. 차입을 1억 했다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이자 비용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겠죠. 이 이자를 지급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급이자. 여기 이제 이자 비용이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한 있죠. 송금불산입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얘한테 빌려줬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자금에 차입한 내역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준다는 말인데, 이자 비용은 대원칙이 바로 업무 유관성 아닙니까? 그죠? 이자 비용은 업무의 유관성이잖아요. 그죠? 유관성이 있어야 되죠. 업무에 관련된 지출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줬다면요.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자 비용도 뭡니까? 이자 비용도 결국 송금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죠. 업무와 관계없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요, 부인 규정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 바로 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자 비용을 다른 말로 지급이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지급이자에 대한 있죠. 이 규정의 이자 중에서 순차 규정이에요. 순차 규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자 비용을 펼쳐가지고 그 중에서 뭐야? 이 부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차니까 얘부터 우선 부인한다 이거죠.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비실명. 얘를 다른 말로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비실명은 뭡니까? 다른 말로 수령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채권증권의 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서식에 가보면 수령자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부인해야 될 대상은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우리 실명을 밝혀가지고 이자를 지어야 되는데, 실명 거래하지 않고 비실명에 따른 이자를 주면 그럼 비실명 이자에 대해서 부인 규정이 되고요. 3순위가 이제 건설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가 바로 뭡니까? 업무와 관련 있죠.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은 괜찮아요. 이 취득한 후에 있죠. 관련 비용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 요거에 대한 이자 부인 조건이 뭡니까? 이자 부인이 바로 그죠? 업무 무관 관련 이자의 부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순위, 2순위는요 좀 제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안 좋은 거. 자, 보겠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출제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하대요. 이 말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회사가 이자 비용을 이렇게 계상해요. 그렇죠? 현금 나갔어요. 근데 얘는 있죠. 채권자가 불분명하대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이 돈 준 사람이 뭐야? 누군지 잘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너가 이자 비용을 계산하고 돈을 나갔다면 누가 돈 받아갔는지를 밝혀라 이 말이죠.
밝히면 괜찮은데 왜 밝히려 할까요? 그 자한테 추가적으로 이자 수익으로 계속 과세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밝히지 않겠다 이 말은.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않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걸 그러면 결국은 안 밝힌다면 네가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표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기속에 따른 불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지하금융 있죠, 불법 사채이자 있죠.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적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있죠. 이런 어떤 의미는 사채이자에 대해서는요, 이런 걸 양성하기 위해서 제도권을 밖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령자 불분명이 뭐냐면 모든 법인이 채권이라든지 정권을 발행했을 때 결국 이자를 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자를 받아간 자가 뭐예요? 실명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비실명으로 거래했다라면요,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르게 하기 위한 의미라고 보시고, 예, 그죠? 대표자 상해로 때려버려요. 때려버리고, 혹시 비실명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했다고 하면요, 원천 징수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는 말인데, 여기 있죠. 요거 문제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있죠.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정권의 이자, 요 두 개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를 100만원 있죠. 나가고 현금 100만 나갔습니다. 요 경우에 해당 이자가 채권자 불분명이라면요, 전액 다 부인합니다. 요렇게. 송금물산입하고 이자 기속이 불분명하다고 봐서 대표자 상위로 있죠. 100만원, 그죠? 세무정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근데 경우 2에서 이자 비용을 100만원 계상하고 우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있죠, 원천 징수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현금 60이고 예수금 있죠,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60에 대해서는 기속이 불분명하지만 여기 예수금 있죠, 원천세는 국가에 기속된 거니까 세무 소득 처분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60만원 상여고요. 이거는요, 국가에 기속되었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해야 됩니다. 밑에 볼까요? 그래서 기속 불분명한 거는 60, 대표자 상여, 40은요, 결국은 있죠,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그게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150이 뭐예요?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다. 원천세 된 거 없다 하면 무조건 뭐예요? 송금물산입해서 뭡니까? 상해 처분한다. 150 전에. 근데 밑에처럼 이렇게 출제되면요, 자, 채권 이 지급이자가 240인데 이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원천세가 66만 원이 돼요. 그러면 240 중에서 뭐예요? 요만큼은 원천세 띄고 나머지 지급액은요, 174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 지급액은 없었어요.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174만 원은 상여, 요거는 뭐예요? 대표자 상여, 요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두 개로 세무정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상해라고 요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2점이 됩니다. 그죠?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두 개니까 2점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없나, 이거는? 없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그죠? 사채이자, 원천징세, 원천세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건설자금이자예요.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좀 안 좋은 행위죠, 그죠? 세 번째는 건설자금 이자는 안 좋은 게 아니고 뭐야?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있죠,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근데 건설자금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자산의 원가로 봐야 될 항목을 뭐예요? 그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거 똑같은 개념이라. 원가에 가산해야 될, 즉 자산증가로 처리해야 될 거를 너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증가에 유보가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송금할 때 배웠던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은 괜찮다.
취득한 이후에 있죠. 관련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 관련 비용에 대한 이자는 송금하고 송금의 대원칙, 업무 유관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금 요건의 위배이니까 이걸 부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 규정.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정책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 9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있죠. 이 서식이 지급이자 송금 물산일 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서식이 업무무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급이자 있죠. 보면 여기서 채권자 불분명 1단계, 수령자 불분명 2단계, 3단계가 뭐예요? 건설자금이자 4단계가 이쪽에 송금물산이, 그죠? 이런 형태로 지금 있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건설자금이자 한번 볼게요. 자, 건설자금 이자의 정의 볼게요. 건설자금 이자는 말 그대로 우리 법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건설 제작 매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있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봐요. 회계 기준에서는 선택 규정이에요. 해당이 있죠. 건설에 관계된 있죠. 이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를 자산 처리하든지 비용 처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법인세법은요. 전부 다 이거 자산을 원칙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처리했다라면 세법도 자산이니까 문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죠? 자산으로 본다. 즉 자산의 원가로 봐야 될 놈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이 유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규정이 있죠. 비용 계산할 때 세무조정 유발된다 이거잖아요. 요 얘기를 했죠. 요걸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한성은 공장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정 차입금의 이자, 그러니까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1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이자 비용 이렇게 했네요. 선택 규정이죠. 뭐 재무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을 하던 자산으로 처리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볼게요. 회사는 이렇게 했잖아요. 세법은요. 세법의 입장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을 해야 될 거를 비용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자산 증가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그죠 비용 부인하고 유보로 계산합니다. 그게 바로 3단계 조정이 뭐야? 바로 건설 중인 자산에 있죠. 세무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봐요. 건설 기간 중에 특정 차입금의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있고 여기에 있어 혹시 이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건설을 안 하고 잠시 내뒀다가 붙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당장 투입하지 않고 그저 다른 데 있죠. 일시 예금 이자 같은 게 있다면 뭐예요? 이자 중에서 수입 이자가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죠? 뺀 나머지를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자본화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요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에 있죠. 이 관련 비용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넣었다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문제가 요 문제예요. 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이거 얘기는 일단 뭐 자본화 개시일과 종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본화를 개시하는 시점이 자본화 대상 지출이 일단 있고 내가 지금 건설하려는 지출이 있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의 취득 활동이 개시된 시점이 뭐야? 바로 자본화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뭐야? 뭐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 간단한 개념만 보고 뭐 이거는 뭐 출제된다기보다는 개념으로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자금을 15억 빌렸어요. 근데 이 중에서 12억이 공장 신축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본화 대상 금액은 뭐예요? 15억이 아니고 뭐예요? 12억이다. 그죠? 요거 12억이 공장을 위해서 들어간 투입한 그죠? 금액이 되니까. 근데 차입은 4월 1일에 했는데 공사 기간은요 6월 1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뭐예요?
해당 12억에 대해서 뭡니까? 공사기간 이 자금의 일시자금 예치로 150을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올해 4월 6월 1일 날 있죠. 공사기간이 얼마예요 올해? 214일이죠. 그죠? 요때가부터 자본화 시작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올해 연도 말까지 하면은 214일이 됐는데 6천 중에서 뭐예요? 올해 기간에 해당되는 있죠.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자 중에서 일시예금 이자는 뭐예요? 빼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자고 이거는 수입 이자잖아요. 뺀 나머지가 자본화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금액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볼게요. 그럼 회사는 얼마를 처리했겠습니까? 6천원 이자 비용 처리했겠죠. 그죠? 6천 나갔다 했으니까. 근데 세법에서는요, 이자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 요만큼이 뭐예요? 자본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중에서 이 금액은요, 자산 증가에 유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인하고 송금물산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건설자금 조정면세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개념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요 문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서식을 입력하는 걸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일반론은 바로 요거예요. 건설자금 이자를 뭐예요? 비용 처리했다라면 세법은 그저 자산으로 봐야 되니까 이건 유보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손불하고 유보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죠. 그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서식에 있는 있죠.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순위가 있죠. 바로 요거에 대한 그죠? 서식에 직접적인 있죠.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을 취득해요. 그리고 취득했다. 취득해서 거기에 대한 있죠. 취득을 부인하는 거야. 안 돼. 이건 안 해요. 취득 인정. 대신에 거기에 유발되는 비용은요.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런 세법에 있죠. 송금의 대본칙인 업무 유관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송금 불산입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금 불산입 금액을 구하는 방식을 볼게요. 송금 불산입 금액은 우리 지급이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급이자 곱하기 뭡니까? 차입금의 족수 있죠. 차입금의 족수는 뭐냐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를 1년 동안 다 사용했을 때 족수를 얘기해요. 내가 1억을 빌렸다면 차입금 족수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365일이니까 365억이 되겠지. 1억을 빌렸으니까. 그 중에 있죠.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이 업무와 관계없는 뭐예요? 업무 무관 세 가지 자산입니다.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잖아요. 업무 무관, 부동산, 업무 무관, 동산, 가지급금 이렇게 되죠. 이 세 가지의 적수만큼을 뭐예요? 비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 날 1억을 빌렸어요. 차입을 했어요. 10%짜리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자는요? 이자 비용은 1,000만 원 들었다 할게요. 그런데 1억을 차입해서 5천만 원은 뭐야? 5천만 원은 이거 업무에 사용하고, 그리고 5천만 원은 뭐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5천 중에서 1억 중에서 5천은 업무에 사용했으니까 1,000만 원 중에서 500은 뭐예요? 예, 그죠? 이자 비용 500은 업무에 사용해서 인정하고 500은 뭐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천을 업무에 사용한 적수를 곱하면 365 하면요. 182.5억이 되고, 이것도 뭔가 365를 썼으니까 뭔가 18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급이자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 하면, 자, 지급이자가 1,000만 원이라 할게요. 1,000만 원이라 하면 곱하기 여기 차입금 적수가 얼마일까요? 1억을 빌렸으니까
365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업무와 사용한 뭐 부동산을 할게요. 부동산을 5천만 원짜리 하나 샀다 할게요. 업무와 관계없이 1월 1일. 그러면 이 족수가 182.5예요. 5억이 되니까 요 비율이 얼마예요? 비율이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원만큼을 뭐 500만 원만큼을 뭐요? 이 부인해서 송금불산에 받고 소득처분 넣어. 조세 정책적으로 날리는 거니까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에 대한 있죠. 계산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있죠. 서식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식에 대한 우리 이해 한번 가볼게요. 서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탭이 일단 적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적수를 구해야 되니까 위에 분자에 있는 적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업무부가 부동산 되겠습니까? 부동산의 적수를 취득을 언제 했느냐 있죠. 이거 적고 부동산이 있으면요. 여기 적고 가지급금 가수금은 서로 상계해야 되죠. 이렇게 적으면 요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이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적수를 구하는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화면에 가보면요. 적수를 구했다. 그럼 제가 여기에 그냥 하나 해볼게요. 그냥 1월 1일 날 뭐 우리가 가수가 이거 가지부 해줘. 왜 여기 나왔지? 여기 할게요. 부동산 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거 취득했다. 5천만 원 할까요? 그럼 여기 뭐야? 적수가 182.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이자가 있죠.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다 할게요. 나머지는 뭐 근데 이자는 내가 있죠. 10%짜리 뭡니까? 지급이자는 1억이 있다고 하죠. 지금 1,000만